나를 끝까지 정성으로 모시는 자에게 내 남은 전 재산 3,000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겠다. 어머님, 저번에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꿀떡집에 있으니 저희 집으로 가셔요. 어머님은 평소에 저를 더 아끼셨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두 형님들은 저리 비키세요. 어머님, 제가 모실 테니 저희 집으로 가세요. 삼천냥이라는 말 한마디에 검은 옷을 입은 며느리, 셋이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드는 모습이 마치 까마귀 떼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빗속에 혼자 서서 흠뻑 젖은 채로 대문 밖에 버려진 그날 밤에도 부인은 웃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내 고향 야담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때는 조선 후기 한양 근교의 넉넉한 판서 대기 이야기입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늦가을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느티나무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쉰 목소리로 울어댔습니다.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기라도 한 듯. 그 울음소리는 유난히 길고 날카롭게 가을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판서댁 대문 앞에는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주인이신 최 씨 부인께서 남편 판서. 어른의 사무제를 마치고 처음으로 자식들과 며느리들을 모두 불러 모으신 날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 올해로 73이 되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 곁에서 집안 살림을 꾸려오셨고 손수 세 아들을 낳아 기르셨으며 가난한 이웃에게는 기꺼이 쌀 한 마리라도 나눠주시던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그 품이 넓고 깊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는 판서 댁만인만큼 어진 분이 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남편 판서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 그 넓던 집안이 갑자기 텅 빈 것처럼 느껴지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밥상을 마주하던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어떤 값진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밤마다 혼자 남편의 빈 방을 바라보며 소리도 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100일이 흘렀습니다. 안채 대청마루에 세 며느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맏며느리 금녀는 비단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서고 언제나 가장 많이 가져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매가 가늘고 날카로워서 웃는 얼굴에도 어딘가 계산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옥부는 입을 가리고 낮게 속닥이기를 좋아하는 여자였습니다. 소문을 먼저 듣고 소문을 먼저 퍼뜨리는 데 있어서는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금년의 귓가에 바짝 붙어 무언가를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춘희는 두 언니 뒤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표정이 없어서 얌전해 보였지만 사실 속으로 욕심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이 춘희였습니다. 남들이 모르게 소리 없이 가장 많이 챙기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세 며느리 모두 검은 빛이 도는 짙은 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상중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검은 옷차림이 어쩐지 먹이를 앞에 두고 나란히 앉아있는 까마귀 세 마리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대청마루로 나오셨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으셨지만 걸음걸이는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상복 차림의 흰 저고리가 가을 햇살 아래 소박하게 빛났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 사이로 무언가를 오래 생각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최 씨 부인은 세 며느리를 천천히 한 명씩 바라보셨습니다. 금년을, 옥분을, 춘희를. 그 눈빛이 얼마나 깊고 고요했던지 세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도 모르게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최 씨 부인이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대청마루 가득 울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떠나시고 나니 이 늙은 몸이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구나. 이 큰 집을 혼자 지키기도 어렵고 혼자 밥 한 끼 지어 먹기도 쓸쓸하다. 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서는 이미 다른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 최 씨 부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느티나무 위의 까마귀가 다시 한번 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부른 것은 다름이 아니다. 부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남은 전 재산 3,000냥을 한 사람에게 몰아주겠다. 나를 끝까지 정성으로 모시는 자에게 3,000냥.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대청마루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습니다. 새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습니다. 근년에 가늘던 눈매가 커졌고 옥분의 입술이 살짝 열렸으며 춘희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꼭 쥐어졌습니다. 3,000냥이면 한양근교의 논 맞이기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기와집 한 채를 새로 올리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순간 대청마루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번에 드시고 싶다고 하셨던 꿀떡을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들어 왔습니다. 근년이 가장 먼저 일어서며 보자기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언제 준비해 온 것인지 하얗고 탐스러운 꿀떡이 그릇에 소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평소에 저를 더 아끼셨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셔야죠. 옥분이 근년의 팔을 옆으로 밀쳐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두 형님들은 저리 비키세요. 어머님, 제가 벌써 방을 따뜻하게 들여놓았습니다. 아랫목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는지 모르세요. 춘희도 지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일어나 최 씨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새 며느리가 서로 최 씨 부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손을 끌어당기며 아귀 다툼을 벌이는 모습은 보는 사람이 눈살을 찌푸릴 만큼 민망하고 볼썽사나웠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광경을 말없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눈물인지 웃음인지 알 수 없는 그 표정으로 부인은 조용히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래, 역시 그렇구나. 그날 저녁 최 씨 부인은 큰아들 집으로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근년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년의 집은 한양 성내에서도 번듯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니 마당이 넓고 안채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근년은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시고 새로 깔은 요 위에 두툼한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미역국을 끓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는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방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 달콤함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금년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어린 몸종을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드실 미역국, 멸치 국물 대신 맹물에 끓여라. 어차피 입맛이 없으신 분이 뭘 드시겠냐. 그 말을 듣고 있던 충직한 머슴 막돌은 부엌 뒤편에서 조용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막돌은 최 씨 부인이 젊은 시절부터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 말수가 적고 성실했습니다. 수십 년을 판서댁에서 일하며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눈여겨봐왔습니다. 마님의 진심을 알고 마님의 슬픔을 알고 마님이 어떤 분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막돌은 그날 밤 조용히 최 씨 부인의 방 앞에서 대기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돌은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혼자 계실 때 얼마나 깊이 생각에 잠기시는지. 지금 이 순간도 마님은 무언가를 조용히 차분히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을. 밤이 깊었습니다. 가을 달빛이 기와지붕 위로 소리 없이 쏟아지고
마당 한켠의 낙엽이 바람에 살랑 굴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이불을 등에 두르고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남편 판서가 임종 직전에 남긴 편지였습니다. 당신이 옳소. 당신은 언제나 옳았소. 이 마지막 시험도 당신의 방식대로 하시오. 나는 당신을 믿소. 최 씨 부인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동안 부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결심이 함께 담긴 오래 묵은 눈빛이었습니다. 부인은 천천히 편지를 접어 품 안 깊숙이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작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영감,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 곧 당신 곁으로 가겠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으니. 며칠이 흘렀습니다. 근년의 집에서 최 씨 부인을 모시는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그래도 봐줄만 했습니다. 아침이면 미역국이 올라왔고 저녁이면 금년이 직접 방에 들어와 안부를 여쭈었습니다. 물론 그 미역국이 맹물에 끓인 것이라는 사실을 최 씨 부인은 첫 숟갈에 이미 알아차리셨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조용히 드시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최 씨 부인은 보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닷새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이 금년을 불러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옥분과 춘희에게도 전가를 보내어 오후에 모두 이 집으로 모이라 하셨습니다. 세 며느리가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표정을 가다듬고 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이미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옥부는 슬슬 자신의 집으로 모셔가야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었으며, 춘희는 두 언니가 싸우는 틈을 타서 어부지리를 챙기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다들 왔느냐? 최 씨 부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며느리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있다. 부인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세 며느리가 무의식 중에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실은 너희에게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씨 부인은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으시고 창밖을 한번 바라보셨다가 다시 며느리들을 향해 눈을 돌리셨습니다. 그 삼천냥 말이다. 세 며느리의 귀가 일제히 쫑긋 섰습니다. 없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없다. 그 두 글자가 방 안 가득 울렸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오래전에 친분이 있던 분께 큰돈을 빌려드린 일이 있었다. 그분이 사업에 실패하시면서 그 돈이 고스란히 날아갔구나. 삼천냥은커녕 지금 이 집도 그 빚을 정리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근년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옥분의 입이 살짝 열렸습니다. 춘희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은 것은 빚쟁이들이 들고 온 차용증 몇 장뿐이다. 이 늙은 몸, 이제 빈털털이라고 생각하면 되느니라. 최 씨 부인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이 말을 준비해 두셨던 것처럼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는 세 며느리의 얼굴은 흔들리다 못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근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진짜로 삼천냥이 다 없어진 건 아니겠죠? 노는요? 논 열맞이기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닙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전 꿀떡을 들이밀던 그 달콤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논도 이미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럼 폐물은요? 비녀며 가락지며 어머님이 평소에 모아두신 폐물들은요? 옥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것도 다 팔았다.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춘희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최 씨 부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세 며느리가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은 싸늘해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서로 시어머니 곁에 더 가까이 앉으려고 몸을 기울이던 며느리가 이제는 모두 조금씩 뒤로 물러나 있었습니다. 변화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점심 밥상이 들어왔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반찬이 4가지였는데 이제는 나물 1가지와 된장찌개 1그릇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간이 너무 짜서 노인이 드시기에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금년이 방 안에 들어오더니 전에 없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사실 저희 집도 요즘 살림이 좀 팍팍하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어도 마음뿐이고 형편이 따라주질 않으니 이해해 주세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말 뒤에 담긴 뜻은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모실 이유가 없어졌다. 최 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시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밥상을 천천히 바라보시다가 된장찌개를 1숟갈 드셨습니다. 짠맛이 혀를 찔렀지만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에휴, 저 어른을 어째. 평생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우신 분이 이 나이에 이 대접을 받으시다니. 저녁이 되자 옥분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린 꿀떡 있잖아요.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그거 재료값이 좀 들었거든요. 쌀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요즘 쌀 한 가마니가. 최 씨 부인이 조용히 옥분을 바라보셨습니다. 옥분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뻔뻔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뭐, 돈으로 주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 어머님 폐물 중에 남은 게 있으시면 그걸로 대신해도 되고요. 최 씨 부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처를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나이가 되도록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모르는구나 하는 깊은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옥분아. 네, 어머님. 꿀떡 잘 먹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옥분은 머쓱한 얼굴로 물러났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최 씨 부인을 향한 대접은 날이 갈수록 달라졌습니다.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방에서 다시 창고, 옆에 좁은 방으로. 이불은 하나로 줄었고 밥상은 갈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식은 밥에 간장 1종지가 전부였고 저녁에는 멀건 죽 1그릇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방 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마당을 지나다 마주쳐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 씨 부인은 혼자 좁은 방 안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호지 문으로 차가운 바람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뚝 떨어져 있었고 방 안에는 제대로 불을 떼지 않아 냉기가 돌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계신 최 씨 부인의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 손을 내려다보시더니 부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습니다. 영감, 내 지금 춥소. 그쪽은 따뜻하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만 울었습니다. 그때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막돌이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막돌이 조그만 화로 하나를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화로 안에는 빨갛게 달아오른 숯불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쓰던 것입니다. 마님 방이 차가워 보여서요. 최 씨 부인이 막돌을 바라보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해 온 얼굴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가 고스란히 새겨진 투박하고 거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에 담긴 눈빛만큼은
세상 어느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의 눈가가 살짝 붉어졌습니다. 막돌아. 예, 마님. 고맙다.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막돌은 화로를 방 안 한켠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러나면서 문을 닫기 직전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마님, 언제든 분부만 내리십시오. 저는 항상 여기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최 씨 부인은 화로 앞으로 두 손을 가져가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손끝에서부터 천천히 퍼져 올라왔습니다. 부인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혼자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이제 알겠구나. 누가 까마귀이고 누가 사람인지. 10월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오후가 되자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지더니 저녁 무렵에는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깃째 쏟아져 내렸습니다. 마당의 흙바닥이 빗물에 패이고 낙엽들이 질척하게 바닥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최 씨 부인에게 가장 추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은 오후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옥분이 금년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뒤를 이어 춘희도 들어섰습니다. 세 며느리가 금년의 안방에 모여 앉아 문을 꼭 닫았습니다. 최 씨 부인이 계신 방과는 두 칸이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낮은 목소리들이 방 안에서 오갔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이유가 없잖아요. 옥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3,000냥이라기에 달려왔지만 그게 다 없어진 마당에 뭘 바라고 모셔요. 밥값이 얼마인데. 금년이 팔짱을 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내보낼 수도 없잖아. 동네 사람들 눈이 있는데. 그럼 어쩌자고요? 춘희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둘째 형님 집으로 보내면 되잖아요. 형님이 모시면 되죠. 왜 내가 모셔요? 언니가 모시겠다고 제일 먼저 나서놓고. 나는 이미 열흘을 모셨어. 이제 내 차례야. 싫어요. 저희 집도 살림이 어렵다고요. 세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서로 미루고 서로 떠넘기는 소리가 빗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 소리가 두 칸 넘어 최 씨 부인의 귀에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부인은 좁은 방 안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화로의 숯불은 이미 꺼진 지 오래였고 방 안은 다시 냉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틈으로 비바람이 스며들어와 방 안 공기가 살을 에이는 듯 차가웠습니다. 부인은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눈을 감고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에휴, 저 어른을 어째. 저 나이에 저 추위 속에 혼자 저렇게 앉아 계시다니.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분이 이 모양으로 대접을 받으시다니. 보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얼마 후 금년이 최 씨 부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목소리가 딱딱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최 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뜨고 금년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어머님을 모시겠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둘째 집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옥부는 끝까지 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은 태연하게 그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잠시 금년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겠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금년은 무언가 더 말을 하려다가 부인의 고요한 눈빛에 말문이 막혀 그냥 방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옥분이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되어도 오후가 되어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근년이 몸종을 시켜 옥분 집에 전가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마님이 편찮으셔서 어머님을 모시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근년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이번엔 춘희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더 짧았습니다. 나리께서 출타 중이셔서 어머님 모실 방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근년은 방 안에서 혼자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돈도 없는 노인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비가 다시 쏟아지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근년이 최 씨 부인의 방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리 좀 나오시겠어요? 어딘가 이상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조용히 일어나 방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향하는 금년의 뒷모습을 따라가셨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님, 바깥 공기 좀 쐬세요. 그 말과 함께 근년이 최 씨 부인을 대문 밖으로 살짝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쾅. 빗소리 속에 대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대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굵고 차가운 빗방울이 부인의 흰 저고리 위로 사정없이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어깨가 젖었고 머리카락이 빗물에 엉겨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바람까지 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칼바람이 빗속을 가르며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노인의 몸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추위였습니다. 최 씨 부인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셨습니다. 손 하나 들지 않으셨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흠뻑 젖어가는 옷 속에서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빗소리가 사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시간 대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최 씨 부인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년이 먼저 그 뒤로 옥분과 춘희가 들어섰습니다. 옥분과 춘희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다는 시어머니라도 혹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새 며느리의 손이 방 안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장롱문을 열었습니다. 보따리를 들어 흔들어 보았습니다. 이불 속을 헤쳤습니다. 베개 밑을 들추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옥분이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보따리라도 뒤져봐. 근년이 말했습니다. 춘희가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새 며느리의 눈이 동시에 빛났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편지 몇 통과 그리고 조그만 나무 합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근년이 나무 합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가락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동시에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먼저 봤어. 언니가 무슨 소리예요? 내 손이 먼저 닿았거든요. 둘 다 비켜요. 내가 제일 먼저 여기 왔잖아요. 새 며느리가 나무 합을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그 시간. 대문 밖에서는 73세 노인이 차가운 빛 속에 홀로 서 계셨습니다. 그때 막돌이 달려왔습니다. 막돌은 창고 쪽에서 일을 하다가 대문 밖에 마님이 서 계신다는 것을 마당을 가로지르는 빛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연장을 그 자리에 떨어뜨리고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최 씨 부인이 흠뻑 젖은 채 서 계셨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빗속에서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 막돌이 등에 메고 있던 도롱이를
급히 벗어 부인의 어깨에 둘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빗바람을 막으며 부인 옆에 섰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막돌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빗속에서 달려왔는지 머리카락이 젖어 있었고 옷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으로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막돌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빗속에서 짓는 미소였습니다. 젖은 얼굴 위에 피어나는 미소였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하고 아프면서도 고요한 그런 미소였습니다. 괜찮다, 막돌아. 안으로 드시겠습니까? 아니. 부인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 있으련다. 조금만 더. 막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인 곁에 서서 빗바람을 막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이 빗속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렀습니다. 빗속에 서 계신 최 씨 부인의 입에서 아주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영감, 다 보이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제 다 보았소. 이제 끝낼 때가 되었소.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참아온 슬픔과 오래 준비해온 결심과 그리고 무언가를 마침내 실행에 옮기려는 단단한 의지가 한꺼번에 그 눈빛 속에 담겼습니다. 최 씨 부인이 막돌을 향해 돌아보셨습니다. 막돌아. 예, 마님. 이제 때가 됐다. 준비해 두었던 것 꺼내 오너라. 막돌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막돌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마님. 빗속에서 막돌의 발걸음이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최 씨 부인은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빗줄기가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눈도 깜빡이지 않으셨습니다. 느티나무 가지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날아올랐습니다. 빗속을 가르며 멀어지는 그 검은 날갯짓을 부인의 눈이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래, 이제 날아가거라. 부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모이는 법이고 사람은 사람끼리 남는 법이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쏟아지던 비가 그쳐 있었습니다. 하늘은 씻은 듯 맑게 개어 있었고 아침 햇살이 기와 지붕 위에 눈부시게 내려앉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또르르 떨어지는 소리만이 고요한 아침 공기 속에 맑게 울렸습니다. 그 맑은 아침에 근년의 집 대문이 갑자기 크게 흔들렸습니다. 쾅, 쾅, 쾅. 3번의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근년이 놀라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해가 채 오르지도 않은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몸종을 시켜 대문을 열게 했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순간 험상궂은 얼굴의 사내 셋이 마당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모두 덩치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손에는 두루마리 종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최 씨 부인 계십니까? 목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달려나온 금년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요? 이 새벽에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두드리다니. 빚 받으러 왔소. 최 씨 부인이 쓰신 차용증이 여기 있소. 사내가 두루마리를 펼쳐 금년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금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옥분과 춘희도 어젯밤 이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서로 떠넘기다 결국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금년의 집에서 밤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두 사람도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빚쟁이들이야? 옥분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 춘희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새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스쳤습니다. 당혹감은 이 상황이 귀찮아서였고, 안도감은 이것으로 시어머니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 명분이 생겼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안 계십니다. 어젯밤에 떠나셨어요. 근년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아직 좁은 방 안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좁은 방의 문이 열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나오셨습니다. 새 며느리가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서 흠뻑 젖어 떨고 계시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부인은 단정하게 머리를 올리고 옥색 비단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등이 반듯하게 펴져 있었고 걸음걸이가 당당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고 계셨던 것처럼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새 며느리의 입이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근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최 씨 부인은 새 며느리를 향해 한 번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빚쟁이들을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오셨습니까? 부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험상궂은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분부대로 거행하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새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분부대로 거행하였습니다.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잠깐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순간 새 며느리의 얼굴은 서로 다른 감정으로 물들었습니다. 근녀는 어금니를 깨물었고 옥부는 눈을 크게 떴으며 춘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사실은 옥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조용히 돌아보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고용한 사람들이다. 새 며느리의 몸이 굳었습니다. 삼천냥이 없어졌다는 것도 빚쟁이들이 찾아온다는 것도 처음부터 내가 만든 이야기였다. 부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서늘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돈이 없는 어미를, 이제 아무 쓸모가 없어진 늙은 어미를. 대청마루가 쥐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빗물이 처마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최 씨 부인이 천천히 품 안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꺼내신 것은 단단히 봉인된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땅 문서가 있는 곳을 적은 편지다. 새 며느리의 눈이 그 편지를 향해 일제히 쏠렸습니다. 삼천냥이 아니다. 논스물 맞이기와 한양성내 기와집 2채, 그리고 금 50냥이 따로 보관되어 있다. 근년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옥분이 무의식 중에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춘희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최 씨 부인은 그 편지를 새 며느리에게 내밀지 않으셨습니다. 부인이 천천히 옆을 돌아보셨습니다. 마당 한켠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막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누더기에 가까운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혼자 살아가는 가난한 이웃 봉출 노인이었습니다. 봉출 노인은 최 씨 부인이 오래전부터 몰래 도와온 분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에게 최 씨 부인은 해마다 쌀 한 가마니를 보내셨습니다. 추운 겨울이면 소미불을 보내셨고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면 약값을 보내셨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수십 년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봉출 노인이 최 씨 부인을 보자 지팡이에 의지하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그 한마디에 노인의 목이 메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봉출 노인에게 천천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주셨습니다. 봉출 어른,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최씨 부인이 봉인된 편지를 막돌의 손에 쥐어 주셨습니다. 막돌아, 이것은 내 몫이다. 막돌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 이것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부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수십 년을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고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 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 집이 지금까지 제대로 돌아갔겠느냐. 논열맞이기는 내 것이다. 막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투박하고 거친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눈물이 대청마루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최씨 부인이 다시 품 안에서 두 번째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이번에는 봉출 노인에게 내미셨습니다. 봉출 어른, 이것은 어른 몫입니다. 한양 성내 기와집 한 채와 금 25냥이 거기 적혀 있소. 남은 여생 따뜻하게 지내시오. 봉출 노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이런 은혜를 어떻게 다 갚사옵니까? 갚을 것 없소. 살아오시면서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견뎌내셨으니 이제는 좀 편히 쉬셔야지요. 새 며느리가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땅 문서가, 저 기와집이, 저 금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이해하는 순간 새 며느리는 동시에 앞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님, 금년이 최씨 부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 꿀떡을 들이밀던 그 손이 이제는 부인의 소매를 붙잡으려 뻗쳐졌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을 너무 소홀히 대한 것,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옥분이 눈물을 짜냈습니다. 춘희도 무릎을 꺾으려는 듯 몸을 낮추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최씨 부인이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새 며느리를 향해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그 눈빛이 얼마나 고요하고 서늘했던지 소매를 잡으려던 금년의 손이 저도 모르게 멈추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입을 여셨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 낮은 목소리가 마당 가득 울렸습니다. 금년아. 예, 어머님. 내가 내 방에서 화로를 꺼내 간 날을 기억하느냐. 금년이 눈을 피했습니다. 옥분아. 예. 내가 내게 꿀떡 값을 내놓으라 하던 날을 기억하느냐. 옥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춘희야. 내가 내 보따리를 뒤지며 가락지를 찾던 날 밤, 나는 빗속에서 떨고 있었다. 기억하느냐? 춘희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씨 부인은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용서와 신뢰는 다른 것이다. 미워하지 않더라도 다시 믿을 수는 없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최씨 부인이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걸음마다 반듯했습니다. 허리가 곧게 펴져 있었고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평생을 이 순간을 위해 걸어오셨던 것처럼 그 걸음 안에 수십 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새 며느리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소매를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씨 부인의 걸음걸이에서 풍겨 나오는 무언가가 어떤 말보다 강하게 새 며느리를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새 며느리의 눈이 일제히 커졌습니다. 대문 밖에 가마 한 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초라한 가마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번듯한 가마였습니다.
가마 양옆에는 도포를 차려입은 가마꾼 넷이 반듯하게 서 있었고 그 뒤로 짐을 든 하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옥분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 가마꾼들은 근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언제부터 저기 있었던 거야? 춘희는 말을 잃었습니다. 최씨 부인이 가마 앞에 멈춰 서셨습니다. 막돌이 조용히 다가와 부인의 손을 부축했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정중했던지 보는 사람의 마음이 저절로 뭉클해졌습니다. 가마에 오르시기 직전 최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새 며느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금녀는 두 손을 앞에 모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그것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눈물인지 재산을 잃은 아쉬움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춘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골목 양편으로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있었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이었습니다. 어젯밤 빗속에 노인이 대문 밖에 서 계셨다는 것, 빚쟁이들이 들이닥쳤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아침에 무언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웃 사람들의 눈길이 새 며느리를 향했습니다. 그 눈길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새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최씨 부인이 새 며느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새 며느리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깊은 연민이었습니다. 어리석은 것들을 바라보는 오래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여셨습니다. 고기가 썩으면 까마귀가 다시 모여드는 법이지. 목소리가 낮고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썩은 것은 내 재산이 아니었다. 잠시 멈추셨습니다. 썩은 것은 너희들의 그 마음이었다. 그 말이 골목 가득 울렸습니다. 이웃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훔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든 아낙네 하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찼습니다. 새 며느리는 그 자리에 서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년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동안 그 눈물이 어떤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는 오직 금년 자신만이 알 것이었습니다. 최씨 부인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가마에 오르셨습니다. 붉은 비단 휘장이 내려졌습니다. 출발하라. 막돌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가마꾼들이 일제히 가마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가마가 골목을 빠져나가는 동안 이웃 사람들이 길 양편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 숙임 안에는 수십 년을 어진 마음으로 살아오신 한 어른을 향한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출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가마 뒤를 따랐습니다. 그 굽은 등이 오늘은 어쩐지 전보다 조금 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막돌이 가마 옆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묵묵히 흔들림 없이. 흙먼지가 피어올랐다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새 며느리는 그 먼지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마가 완전히 사라지고 난 뒤에도 세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등 뒤에서 쏟아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기고 싶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년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려다본 하늘 위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검은 날개를 펼치며 낮게 울고 지나갔습니다. 깍. 근년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씨 부인의 가마는 한양 성내를 지나 남산 자락 아래 조용한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단아한 기와집 한 채가 최 씨 부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국화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붉은 감을 주렁주렁 달고 서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고요한 곳이었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신 최 씨 부인이 그 마당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국화 향기가 가을 햇살과 함께 부드럽게 번져왔습니다. 부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계셨던 미소였습니다. 아무 계산도 없고 아무 긴장도 없는 그냥 순수하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영감. 부인이 작게 부르셨습니다. 좋은 곳이요. 당신이 골라두신 곳이 맞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나무 가지에서 잎 하나가 살랑 흔들리며 떨어졌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최 씨 부인이 그 낙엽을 손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렇구나. 역시 당신이 골라둔 곳이구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맑은 가을 햇살 아래 그냥 조용히 흘리셨습니다. 슬픔의 눈물이면서 동시에 이제 다 끝났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막돌이 조용히 곁에 서 있었습니다. 봉출 노인이 감나무 아래 조용히 앉았습니다. 셋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따뜻한 가을 햇살 속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새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남산 자락 아래 최 씨 부인이 계신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소복한 차림이었고 손에는 음식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막돌이 세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마님께서 만나지 않겠다 하십니다. 근년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막돌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님께 한 번만 용서를 빌게 해주세요. 막돌이 잠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 며느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마님께서 한 말씀만 전하라 하셨습니다. 새 며느리가 숨을 죽였습니다. 사람은 이익 앞에서 본색이 드러나고 손해 앞에서 값어치가 증명된다. 너희의 본색은 이미 드러났다. 이제는 너희 스스로 너희의 값어치를 증명할 차례다. 새 며느리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막돌이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걸었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결심해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걸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었습니다. 춘희는 가장 뒤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고개가 깊이 숙여져 있었습니다. 막돌은 그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안채에서 최 씨 부인이 창호지 문 너머로 그 광경을 보고 계셨습니다. 새 며느리가 돌아가는 것을 보신 부인이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주 오래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고 품 안에서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편지를 펼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 손으로 꼭 쥐고 계셨습니다. 영감, 다 끝났소. 목소리가 아주 낮았습니다. 당신이 부탁한 일 잘 마무리했소. 이제 이 늙은 몸은 조용히 쉬어도 되겠지요? 가을 햇살이 창호지 문을 타고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실바람을 타고 흘러들어왔습니다. 최 씨 부인이 편지를 가슴에 꼭 안으시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오랫동안 볼 수 없었던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